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아, 오늘 2026년 5월 23일, 지금 시각은 오후 6시 5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토요일인데요. 23일 토요일. 24일이 부처님 오신 날, 25일이 대체휴일 맞죠? 그렇게 해서 연휴, 황금 연휴가 또 찾아왔습니다. 에, 어저께 이번 주는 참 바쁘게 열심히, 바쁘다는 말은 저한테는 좀 잘 어울리진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예. 근데 열심히 일을 했죠. 그렇죠. 금요일 같은 경우가 아주 어제 같은 경우가 절정이었는데요.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충남 보령의 그 서해안에 보령 화력발전소가 있죠. 거기에 납품을 하고, 그리고 서산으로 가서 서산에서 물건을 싣고 저기 경북 영양 갔다가 원래 포항에 물건을 내려줬어야 되는데 시간이 제가 늦어져 가지고 그 다음날 내리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아침에 서해안을 보고 오후 저녁 때는 동해안을 보고 아주 멋진 일정을 소화해냈습니다. 좀 시간에 쫓기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잘 쉬지도 못하고 점심도 사실 걸러가면서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막 몸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정견이가 또 하루 종일 기다려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미안해서 산책 좀 시키고 치킨 사다가 소주 한잔 하고 아침에 또 7시에 일어나서 물건을 포항에 내려다 주고 바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밥 먹고 또 몸이 어제 일했던 피곤함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낮에 또 푹 자고 오후 되니까 이제 피로가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정견이하고 또 뒷산으로 산책 갔다 오고, 정견이 씻기고 청소도 좀 하고 그렇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럭저럭 보내고 나니까 시간이 벌써 오후 6시 9분이네요. 6시가 넘었어요. 자, 그래서 요번 달에 보면 좀 공부가 좀 부진해요. 다른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다른 일이나 뭐 다른 운동 뭐 이런 거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공부가 부족해서 조금 약간 좀 슬럼프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그래요. 그래서 요번 연휴에 집에서 운동도 좀 하면서 공부를 좀 하는 걸로.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다음 날 정도, 25일 정도에는 가까운 사찰을 갔다 올까 합니다. 저 청송 주왕산이라는 곳에 있는 대전사가 유명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한 40, 5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정견이 데리고 한번 갔다 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2번은 사랑하지 못한 병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이 끝내고
다음 읽을 책은 이 책입니다.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기술.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세 가지예요. 일단은 지금 사랑에 관한 책을 읽고 있으니까 그게 연장선에서 사랑에 관한 주제로 또 책을 읽고 싶었고, 두 번째는 옮기니 때문입니다. 김유경 이분 제가 좀 좋은 책을 많이 옮기시는 것 같아서 주목하고 있는데, 이분이 옮기신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해서 선택을 했고, 세 번째는 제목 때문입니다.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기술. 정말 이 책을 읽고 사랑에 빠지는 기술을 터득할 수 있을지 궁금했더라고요. 제가 몸소 실험체가 돼서 이 책을 읽어보고 정말 사랑에 빠지는지 어쩐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책 소개 이 정도 했으니까 진도 나갈까요? 다른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하죠. 자, 이번 시간은 두 번은 사랑하지 못하는 병 스토리 9 극복, 이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오디오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하나는 무엇일까? 변하지 않는 것 하나 무엇일까? 무엇인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네요. 자, 오디오북 시작하겠습니다. 235쪽. 너가 어떤 이유로 결혼을 결심하게 됐는지 모르겠구나. 그래도 부디 정진하기 바란다. 난 항상 너를 나의 도반으로 생각하겠다. 그 형님이 아마 나보다 대여섯 살쯤 위였을 것이다. 이게 내가 그 형님과 나누었던 마지막 대화였다. 형님은 후에 스님이 되어 출가했지만 나에게 계속 형님이라 불리기를 원했으니 정말 나를 함께 수행하는 도반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그는 한마디로 바람 같은 사람이었다. 내가 그를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직업상 명상수련 등에 관심이 있어 미국에 있는 한 절을 찾았을 때였다. 때마침 그 형님은 몇 달간 미국을 방문 중이었다. 함께 온 큰 스님을 보자 하는 게 임무라고 했는데 딱히 바쁘게 하는 일은 없는 듯 했다. 매번 찾아갈 때마다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소일거리들을 찾으며 심심함을 달래는 것 같았으니 말이다. 이제는 스님이 된 그 형님은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경청했고 사람을 끄는 흡인력이 있어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면 시간이 언제 가는 줄 몰랐다. 이 형님이 어려서부터 출가의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본래 그는 무척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었다. 대학교에서 행정학을 공부하고 한 회사에 입사해 직장 생활을 하다 그곳에서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만났다. 그런데 이 여자를 만난 후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180도 달라졌다. 그녀를 만나기 전에도 몇 차례 연애를 해봤던 그였지만 그것은 그저 그렇게 무난했던 자신의 인생만큼 별것 없는 조금은 시시하기까지 한 연애였다고 했다. 당연히 헤어졌다고 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 여자와는 달랐다. 더군다나 그녀는 모든 게 평범했던 그 형과는 달랐다고 했다. 잘 사는 집안에서 유복하게 자랐고 거기에 외모까지 출중하다고 했다. 나는 사실 형님에게 다른 말은 다 믿겠지만 그녀가 아름답다는 말은 사실 제 눈에 안경일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 내 말에 형님은 박장대소했다. 다행히도 이제 형님은 그때의 일로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는 않는 듯 했다.
형님이 스님이 된 결정적인 계기는 화계사의 조실로 있던 숭산 스님의 영향이 컸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숭산 스님과 그 형님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이였다. 그냥 우연히 숭산 스님의 법문을 보게 됐고 그게 견성을 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는 말을 흘러가듯 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정말 견성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제야 그녀와의 이별 이후 지독했던 사랑의 아픔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말을 견성이라고 표현했던 것이다. 숭산 스님일 것 같았는데 분명히 숭산 스님의 제자일 것 같았는데 숭산 스님께서 미국에서 활동을 하시고 미국인 제자들도 많아요. 서양인 제자들도. 그리고 화계사로 돌아오셨죠. 수유동에 있는. 어쩌면 제가 아는 스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스님이 제가 그 숭산 스님 문중에서 수행 공부를 조금 했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아는 스님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살짝 긴가하는 느낌도 있는 스님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넘어가죠. 모래 위에 지은 사랑, 뭐라고 함부로 말하기는 조심스럽다. 형님은 배신이라고 말했지만 곰곰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타깝지만 처음부터 이뤄지기 힘든 사이였던 게 사실이었다. 그 여자에 대한 형님의 집착은 대단했다. 나중에는 그게 병적이다 싶을 정도였으니 그는 언제부터인지 그녀가 자신과 함께 있지 않았던 시간에는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했는지 캐묻고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싸움이 잦아졌다. 그가 그렇게 된 데는 그녀가 곧 자신을 떠날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여자의 부모님이 둘의 사이를 필사적으로 반대했다. 여자의 아버지로부터 딸과 헤어져 달라는 호통을 들은 적도 있었다. 아이고, 힘들었겠네요. 사실 부모님의 반대만큼 연인들을 힘들게 하는 이유는 없을 것이다. 굳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집안의 반대가 고통스러워 삶을 자포자기하거나 심지어는 자살에 이르는 연인들의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상황에 놓인 연인들은 어떤 확신이나 자신감 같은 것을 서로에게 원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두 사람은 그때 서로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오히려 형님은 자신의 조건이 그녀보다 훨씬 뒤떨어진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괴로워했고 이로 인해 여자친구에 대한 어떤 편집증적인 증세만 심해졌다. 둘의 이별은 허무할 정도로 간단했다. 잘못 만났네요, 둘이. 그냥 그렇게 생각되네요. 나 이제 좀 쉬고 싶어. 전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는 사실 오래전부터 이별을 예감하고 있었다. 끝난 겁니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끝난 거죠. 그때는 단지 드디어 올 곳이 오고야 말았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다고 했다. 쉬고 싶다면서 말이다. 알고 보니 남자랑 선을 봤다고 하더라. 나보다 훨씬 조건 좋은 잘난 남자랑 말이다. 처음엔 화가 나더라. 그러다 나중에는 그녀를 꼭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집으로 찾아갔는데 만나주지도 않더구나. 연인 사이라는 게 사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도 같단 말이지.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사랑하다가도 마음에 드는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그 집은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도 있거든. 그녀만 해도 그렇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애인이었던 내가 이제는 부담스러워 만나지기도 싫어지다니 참 허무한 일이지. 이 연애라는 게 정말 아름다워 보일 때는 정말 판타스틱하게 한없이 아름다워 보이죠. 근데 정말 하찮아 보일 때는 지질이 궁상도 이것보다 낫겠다 싶을 정도의 하찮음을 하찮음을 느끼게 됩니다. 드라마 같은 데서도 특히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제가 어저께 드디어 마저 끝까지 다 봤던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16부작이나 되는데 어떻게 해서 보게 됐습니다. 주연은 이제 손예진, 정혜인 이렇게 둘이었는데 그 드라마가 딱 그렇습니다. 진짜 연애가 아름답고 예쁘고 할 때는 한없이 끝도 없이 그렇다가도 진짜 하찮고 참 질이 멸렬하다 아니면 좀 궁상맞다 더 나가서는 꼴 보기 싫다 이 정도까지 나아가는 장면들이 이 스토리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보면서 사실 좀 짜증이 좀 났습니다. 뭐 재미는 둘째치고 드라마 자체가 좀 내용이 짜증이 좀 났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 무슨 매력적인 인물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주변 인물들 중에 무슨 좀 뭐 인간적인 매력이 가는 인물이 딱 한 명, 그 손예진 여주의 친구 군보라 대리라는 그 정도 인물 빼고는 단 한 명도 그 인물 빼고는 매력적인 인물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떤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가 작가가 극작가가 이 작품을 만든 작가가 어떤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지 참 신기할 따름이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참, 뭐 그냥 힘들게 봤어요. 여기 좀 막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야, 진짜 내가 이거 끝까지 보고야 맞나? 막 이러면서 끝까지 보긴 봤는데 뭐 봤으니까 됐죠. 본 것 자체로 보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연애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한없이 멋있고 환상적이고 하다가도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연애다. 자, 그의 말에 나는 수긍했다. 애인,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지만 헤어지고 나면 남보다 못한 사람으로 돌변해버리는 존재가 아니던가. 함께 했던 시간이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남녀 사이는 참으로 극단적이다. 나는 그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순간적으로 뱉지 않았으면 좋았을 말을 해버리고 말았다. 그 여자가 형님을 만나준 것만 해도 용하네요. 잘생기기를 했나 능력이 출중하기를 했나 그렇다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잖아요. 무엇보다 여자에게는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어떤 자신감이나 확신 같은 것이 무척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형님은 오히려 병 쪽으로 집착하기만 했다면서요. 그 정도면 그 여자분도 할 만큼은 한 것 같은데요?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있다. 말을 뱉어놓고 후회하는 순간. 그때 내가 그랬다. 이미 출가해서 스님이 된 사람에게 쓸데없이 왜 그런 냉정한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실수를 했네요. 아무리 스님이라고 하지만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죠. 자, 너가 뭘 알겠냐? 점점점. 화를 내는 것도 그렇다고 서운해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았다. 그는 묘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혹 형님에게 그녀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잠시. 이내 나는 그를 배려하지 못한 내 경솔함을 뉘우쳐야 했다. 테라피스트로서 오랜 시간을 두고 알아나가기 전에는, 아니 그렇다고 해도 함부로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판단하듯 말하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할 일이었는데, 그땐 내가 그를 너무 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아마도 내가 형님의 테라피스트가 아닌 평소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온 형으로서 그를 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도 말이 심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승복을 입고 계시는 스님에게 선은 지켜야죠. 자, 죽기로 작정하다. 일주일 후 형님을 다시 만났을 때 나는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 그런데 그가 껄껄 웃으며 다소 엉뚱한 말을 했다. 그 여자에게 차이고 말이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먹는 것, 짜는 것, 일하는 것, 이런 모든 게 하루아침에 멈춰버린 거야. 머릿속에는 계속 무언가가 웅웅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깨질 듯 아프고 말이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 어쩌면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들고 점점점. 참 잘했네요. 이런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말실수든 무슨 실수든 사과해야죠. 사과가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과하는 게 참 살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때가 온다면, 오는 그때가 비로소 철이 좀 들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실연 후에 그에게 닥친 일, 멘탈 브레이크다운. 멘탈이 무너졌군요. 멘탈 붕괴네요. 멘탈 붕괴. 멘붕이 왔네요. 전문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흔히 이곳 미국에서는 멘탈 브레이크다운이라는 말을 쓴다. 정신이 어떤 압력과 충격을 감당하지 못해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고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태를 이야기한다. 사실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중 하나도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 멘탈 브레이크다운 현상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수없이 목격하면서부터였다. 믿기지 않겠지만 사랑의 상처 때문에 이 현상을 경험하고 심한 경우 병원으로 실려가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병원을 찾아온다든지 주위 사람들의 권유나 그것도 아니라면 반강제로 끌려 나오다시피 해서 오기라도 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특히 정신치료를 낯설어 하고 꺼려하는 많은 한국인들에게는 더더욱 위험하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사랑의 상처로 심하게 앓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 현상을 그저 마음이 아픈 것쯤으로 치부하고 전문적인 치료는 아예 받을 생각조차 안 한다는 것이다. 저는 인생에서 2번의 공황장애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첫 번째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 한 달 정도 후였나? 무슨 이유로 아무튼 또 휴가를 나갔는데, 그 휴가에서 오는 길에 공황장애가 확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대하고 나서까지, 제대하고 한 2년 될 때까지 한 3년 정도를 고생을 했습니다. 뭐 고생해서 어떻게 공황장애를 벗어났는지에 대한 얘기는 뭐
나중에 기회 되면 해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그때 1차 공황장애가 왔고 2차 공황장애는 제가 이제 연애에 실패하고 1년? 1년? 2년 후에 이 브레이크다운, 멘탈 브레이크다운, 멘붕이 왔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달래 방법이 없어서, 달래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게 맞지? 병원에 스스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판정을 받고, 심한 우울증 판정을 받고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죠. 그때 이후로의 우울증 약 복용, 우울증과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생각,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은 계속 돌아가지만 판단을 못해요. 정말 사람이 위험해집니다.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면 그 상태에서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고, 요즘엔 보통 이제 약물 치료를 많이 받는데, 약물 치료든 뭐든 약물 치료를, 아무튼 어찌됐건 병원에 빨리 가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 가지 증세가 있어요. 일단 우울감이 굉장히 심해지고, 무기력, 자살 충동, 그리고 불면증 등등 해서 이상현상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병원에 가는 걸 꺼려하면 더 위험해져요. 버틸 수가 없습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치료를 잘 못 받았기 때문에 수명들이 짧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는 제 경험과 똑같은 얘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 저자가 한번 얘기해 봅니다. 자, 그러니까 그 형님이 당시에 겪은 현상이 바로 그것이었다. 먹는 것, 일하는 것, 잠자는 것 다 멈추다시피 하고 머리가 깨질 듯 아픈 고통 속에서 그는 죽을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운다. 그는 죽을 수 있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굳이 계획을 세우고 싶었던 데는 지금 생각해보면 삶에 대한 한 줄기 미련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편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고민 끝에 생각한 계획이라는 것이 참 특이했다.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긁어 모아 그걸 다 쓸 때까지 원 없이 여행만 다니다가 돈이 떨어지면 그냥 굶어 죽을 계획을 세운 것이다. 그나마 조금 낫네요. 여행을 많이 좋아하나 봐요, 이분이. 그래요. 이렇게라도 좀 한번 쿠션을 주면 삶에 희망이 생기죠. 여행, 저도 여행 좋아하는데 좀 이 스님이 좀 안타깝고 애처롭고 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꼭 동병상련을 겪는 입장을,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을 보는 것 같아서요. 마침 때는 살을 애는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이었다. 정말 돈만 떨어지면 굶어 죽든 얼어 죽든 죽기에 제격인 추운 날씨였다고 했다. 하기야 춥고 배고파서 거의 죽다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기는 하다. 얼음장처럼 차가워야 할 몸이 어느 순간이 되면 오히려 온기가 몸 구석구석으로 퍼지는 게 느껴지고, 그러고 나서는 미친 듯이 졸음이 몰려오더라는 것이다.
하여튼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생각해낸 방법이라고는 하지만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죽을 계획을 세운다는 것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도 말이다. 행선지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다. 버스나 기차를 타고 정처 없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돈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다. 굳이 성하지도 않은 몸으로 여행을 떠나온 이유 중 하나는 삶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모두 없애기 위함이었다. 또 다른 이유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동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자신을 위해 쓰고 노숙자가 되어 추위 속에서 굶어 죽는다면 행복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어쩌면 당시 그는 어차피 잘 먹지도 못했으니 굶어 죽는 것을 가장 만만하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입맛도 없어지죠. 예.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자 돈이 아니라 체력이 먼저 떨어져 버렸다. 워낙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터라 힘든 스케줄이 아니었음에도 얼마 가지 않아 체력이 바닥나 버린 것이다. 사실 심한 우울증까지 겹쳐 심신이 모두 약해진 사람이 여행을 하겠다고 나선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었다. 예, 맞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 자리에서 목매거나 수면제를 입에 털어넣거나 뭐 자살 시도를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예, 이렇게 여행까지 하는 건 뭔가 진짜 삶에 애착이 남아 있다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예. 낭패였다.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여관에서 눈만 껌뻑이며 누워있는 게 일과의 모든 것이었다. 말 그대로 사는 게 고통이었다. 빨리 이 고통이 멈췄으면 점점점. 그 좁고 어두운 여관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통이 멈추기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저도 예전에 용달을 한 적이 있어요. 1톤 용달을 하면서 진짜 그때 용달을 하는 이유는 좀 편하게 전국을 그냥 싸돌아다니고 싶어서 다녔는데 30대 중반 정도 됐습니다. 이제 일하다가 보면 이렇게 또 그때까지만 해도 정신 상태가 썩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울증과 싸우고 있었던 와중이었기 때문에 가끔씩 이 멘탈 브레이크아웃이 브레이크다운이 올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용달차를 끌고 어디 허름하고 한적한 여관에 들어가서 지내곤 했습니다. 뭐 여관에 들어가서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계속 잠만 자는 겁니다. 그 허름한 벽지며 바닥이며 쾌쾌한 이불 그런 게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한 이틀 정도 들어 누워 있으면 그래도 떠나야지 하고 용달차에 몸을 싣고 이를 잡아서 어디론가 떠나고 이런 식의 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용달은 한 2년 하다 말았는데 아무튼 그때 그 과정이 생각나네요. 여기에서 이 스님이 했다는 경험을 보니까 제가 그때 겪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참 우울하고 처량하고 그런 생각도 좀 들지만 그것보다는 뭐랄까 그냥 공허했어요. 공허한 뭐 이런 시간들. 참 그것도 제 인생이니 제가 뭐 그때를 돌이켜 보면서 뭐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도 어떤 과정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 공허한 시간을 겪으면서 뭔가 제 머릿속에서 조금씩 정리를 해나가는, 잠깐 쉬었다 가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시 살기로 작정하다. 그 여자를 정말 죽도록 사랑하셨나 봐요. 실제 죽을 결심까지 했으니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녀와 헤어졌다고 해서 어찌 그런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실천까지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형님의 대답이 뜻밖이었다. 아니, 그녀가 다시 돌아왔다고 해도 내 상태는 마찬가지였을 거야. 솔직히 나중에는 내가 도대체 왜 이리 아픈 건지 그 이유조차 잘 모르겠더라. 사랑의 상처에서 시작된 것은 맞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에 대한 감정은 더 이상 예전의 그것이 아니었어. 그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기보다는 그냥 무뎌졌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다. 근데 그녀 생각이 덜 나고 감정도 무뎌졌다면 내 마음의 병도 자연스럽게 치유되어야 하는 거잖아. 근데 이상하게 그렇지가 않았어. 사실 그가 호소하는 증상은 많은 환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난다. 특정한 원인 때문에 임상적인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원인이 사라지거나 해결되었다고 해서 병이 없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쉽게 말해 한 번 걸린 병은 원인 제거에 의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아의 각성과 치료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치료가 가능했다. 나중에는 자신이 왜 아픈지 그 이유도 모르고 알았다는 형님의 말은 이런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가 됐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정신병의 특징이에요. 이거를 모르면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으로 돌아가기 힘들어요. 이 부분은 이 방송을 보는 분들 모두 꼭 마음에 익혀둬야 됩니다. 특정한 원인 때문에 임상적인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원인이 사라지거나 해결되었다고 해서 병이 없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이게 정신병의 특징이에요. 일단 어떤 일로 병에 걸리면 그 일이 사라졌다고 해도 그 정신병은 계속 이어집니다. 일종의 트라우마 현상이죠. 그게 계속돼요. 암 같은 거는 암이 원인이 돼서 고통 이렇게 좀 병이 커지면 암을 제거하면 그 병이 사라지겠지만 정신병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힘든 거고. 쉽게 말해 한 번 걸린 병은 원인 제거에 의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아의 각성과 치료에 대한 지속적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치료가 가능했다. 나중에는 자신이 왜 아픈지 그 이유도 모르고 알았다는 형님의 말은 이런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가 됐다. 꼭 익혀두셔야 됩니다. 끊임없는 자아의 각성과 치료에 대한 지속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어쩌면 제가 살아가고 공부하는 과정이 이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각성은 흔히 세 가지의 형태로 찾아온다. 열심히 공부하고 정진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지성과 자성의 형태, 평범한 일상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우연의 형태,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를 한 번에 경험하는 형태가 그것이다. 정신적 패닉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이 형님이 각성을 하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다.
우연이긴 했지만 별로 대단한 사건이랄 것도 없는 우연이었다. 어느 날 발길 닿는 대로 이곳저곳을 배회하다 터벅터벅 쉼없이 들어간 곳이 단지 서점이었을 뿐이었다. 그곳에서 무심코 집어든 책 한 권 앞에서 말한 숭산 스님의 짧은 설법이 실려 있었다. 큰 사랑과 작은 사랑에 대한 특별할 것까지 넘는 평범한 내용이었는데 형님은 그것을 읽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했다. 그럼 내가 한 사랑은 작은 사랑이고 당신이 하는 사랑은 큰 사랑이라고? 당시 그에게 사랑은 인생의 모든 것이자 삶의 이유였다. 그토록 중요한 자신의 사랑이 책에서는 한낱 작은 사랑으로 그려지고 있는 게 싫었던 것이다. 그것이 그때 그가 큰 사랑과 작은 사랑에 대한 숭산 스님의 설법에 반발심을 느꼈던 이유였다. 참, 저랑 여러모로 참 비슷한. 저도 아무튼 그 두 번째 공황장애가 오고 뭐 약을 먹고 하면서 몇 년 동안 뭐 공무원 공부를 계속했어요. 공무원이 되겠다고. 근데 쉽지 않더군요.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알바가 사실상 알바도 아니었고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하고 노력과 시간을 심과 그 나머지 시간에 공부를 하겠다는 건데 택도 없죠. 제가 지금 생각하면 착각을 한 건데 그때 당시만 해도 IMF 막 지나는 그던 시기였고 공무원 경쟁률이 뭐 100대 1 이러고 있을 때였어요. 그 100대 1의 경쟁률도 그렇고 뭐, 물론 지방 9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16대 1 뭐 이렇게 좀 낮아지기도 했습니다만 100대 1은 국가직 공무원 같은 경우 그런 식이었고 그 공부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입니까? 다 머리 좋고 대학 졸업하고 또 집안이 그래도 나보다는 나아서 집에서 좀 받쳐주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학원에 다니면서 24시간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3년 정도 해야, 아니 정말 좀 똑똑한 애들이 1년 반 이랬고 3년 정도 해야 되는 건데 택이 없었죠. 택도 없었고 좀 저한테 좀 모든 환경이 좀 불리하게 돌아갔어요. 예를 들어서 교과목 변경이 있었는데 제가 제일 잘했던 사회 과목이 없어지고 막 행정법으로 바뀐다던가 아무튼 그렇게 뭐 방황을 하다가 저는 구리 교문 도서관이라고 있었습니다. 잘 가서 공부하던 곳이었는데 한 번은 교문 도서관에서 그날도 구리 교문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공부를 하다가 그냥 좀 쉴 겸 해서 1층에 열람실에 지나가다가 어떤 책 앞에서 딱 멈췄습니다. 그 책이 뭐였냐면 하버드에서 화개사까지, 현각스님의 책이었습니다. 그 현각스님이라는 분이 하버드 박사를까지 공부를 하고 이 한국으로 와서 스님이 된 사람이었어요.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는 거를. 근데 그 책 앞에서 딱 멈췄어요. 우연찮은 건지 아무튼 뭐 책을 이렇게 쑥 보다가 쓱 보면서 지나가는데 뭐야? 그때 든 생각이 뭐였냐면 뭐지? 아니 하버드 박사까지 한 잘난 사람이 왜 한국에 와서 스님 생활을 해?
참 이해를 못하겠네. 신기하네. 뭔데? 그러면서 딱 집어든 책이었어요. 2권짜리 책이었는데 그 책을 읽고 조금 일단은 읽고 조금 읽었나? 아무튼 뭐 읽고 몇 시간을 읽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 한 번에 다 읽지 못했어요. 아무튼 거기서 읽고 제 자리로 돌아가서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책을 공무원 수험서 참 책 욕심은 그때도 많아서 좋은 책들이 많았습니다. 모든 책과 자료도 뭐 제가 뭐 자료 욕심도 많고 책 욕심이 많아서 공부를 다 못해서 그렇지 다 가지고 그 2층 1층이 이제 종합 자료실이고 2층이 이제 열람실인데 공부하는 학생들 그때만 해도 진짜 공무원 공부한다고 사람들이 꽉꽉 차 있었어요. 아무튼 그 2층 열람실 입구 앞에다가 그 책을 제가 갖고 있던 공무원 수험서 자료 모든 책을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위에다 붙여놨죠.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그러고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었는데 저는 반대쪽으로 가서 그 책이 어떻게 되는가 보고 있었습니다. 30분도 안 돼서 다 가져가더라고요. 네. 하긴 뭐 좋은 자료들 많고 좋은 책들 많으니까 거기 또 게다가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었으니 다 가져가더라고요. 정말 많이 허무했습니다. 야, 내가 3년 동안 모은 책이 30분 만에 사라지는구나. 그러고 나서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공무원 포기하고 든 생각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봤더니 운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운전 쪽으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얘기가 좀 길었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큰 사랑과 작은 사랑에 대한 숭산 스님의 설법에 반발심을 느꼈던 이유였다. 당신이 뭘 알아? 형님은 이 세상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무슨 경험을 했든 그로 인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게 되었든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다. 하지만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를 판단하고 다른 이의 사랑에 대해 왈가왈부하며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이 작은 사랑에 갇혀 있으면 큰 사랑은 안 보입니다. 이 숭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사랑 이건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나는 그 뒷이야기가 더 궁금해졌다. 그렇게 숭산 스님의 설법에 화가 나 있었다면 어떻게 그분이 동기가 되어 수도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단 말인가? 형님은 얼마 뒤 숭산 스님을 찾아갔다. 모든 걸 포기한 채 아무런 의욕 없이 살던 그에게 오랜만에 무엇인가를 느낀다는 것은 비록 그게 화일지라도 차라리 반가운 일이었다. 그는 스님을 만나서 따지고 소리치고 싶었다. 설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하면 그냥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서였다. 알지도 못하는 그 스님이 졸지에 그의 화풀이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 중에는 아주 예민하여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화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 제가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좀 이제 감정의 기복도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고 화도 어느 정도 억누르게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긴 했지만 지금은 예전에는 좀 이런 감정 기복과 분노 조절이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고립시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 어떤 새로운 대상이 나타났을 때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폭발시키는 경우가 많다.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아주 위험해요.
알지도 못하는 숭산 스님에게 화를 느끼고 심지어는 따지기 위해 그를 찾아갔었다는 형님의 모습이 딱 그렇다. 그는 결론적으로 숭산 스님을 못 만났다. 스님은 당시뿐만 아니라 입적하시기 직전까지도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일 정도로 바쁜 분이셨다. 예. 저도 숭산 스님은 뵙지 못했습니다. 예,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책을 읽고 나서 그 숭산 스님의 설법 선의 나침판 그 책도 막 5번 읽고 이러면서 점점 이제 빠져 들어가긴 했지만 그때가 진짜 긴 여행의 시작이었네요. 했지만 스님은 정작 뵙지는 못했어요. 숭산 스님을 만나기 위해 화계사까지 갔다가 허무하게 발길을 돌려야 했던 그는 순식간에 다리가 풀려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다. 모든 기운을 소진한 그는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그가 각성을 하게 된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배가 고프다. 그 순간 자신이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었다. 원초적인 욕구지만 그때까지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 게 유일한 계획이었던 그에게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각성이었다. 그 길로 가까운 식당을 찾아 들어가 찌개를 시켜놓고는 밥 몇 그릇을 순식간에 뚝딱 해치워버렸다. 모처럼 몸에 따스한 기운이 느껴졌고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다.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포만감에 기분까지 좋아졌다. 긴 시간 동안 동굴 속에서 몸살을 앓던 그가 드디어 깨어난 것이다. 그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화두. 제목입니다. 화두. 알겠냐? 이런저런 인연들이 얽히고 설켜서 지금의 내 모습으로 이끌었다. 인연을 알고 싶다면 탐욕을 뺀 순수한 마음의 끌림을 보면 좀 더 분명해지는 것 같다. 그게 일이든 사랑이든 자충우돌하다 만약 실패했다면 그저 거기까지만 인연이 있는 거야. 비록 모든 게 내가 의도되는 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도 그 인연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는 행자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야 깨달았다. 뭔가를 알아가는 기쁨에 행자 생활이 길어졌고 이렇게 출가까지 하게 된 게 지금까지의 내 인생 이야기다. 나는 문득 그가 수행을 하면서 풀고자 하는 화두가 궁금했다. 큰형님은 화두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다. 큰 스님은 나를 볼 때마다 막대기로 내 아랫배를 꾹꾹 누르면서 아직 수행이 부족해 기가 덜 쌓였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 멀었다. 예전엔 잠을 못 자서 고민이었는데 요즘 나는 정반대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참선을 할 때마다 몰려오는 졸음과 싸움을 하고 있지. 큰 스님은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나의 수련하는 자세에 대해 매번 지적하시는 거지. 아직 나는 그런 기본적인 습성조차 부족한 거지. 그런 내게 화두는 무슨 놈의 화두가 있겠냐? 그런 말을 꺼냈다가는 막대기로 배를 찔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하여튼 아직 나에게 그런 건 없다. 다만 딱 하나 항상 생각하고 되뇌이는 게 있기는 하지. 사랑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나도 변한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형님의 말처럼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은 거의 없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기 좋아하던 그 형님, 아니 스님은 귀국한 뒤 나와는 연락이 끊겼다. 나는 굳이 연락처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고 그 스님 또한 내게 먼저 연락을 한 적이 없다. 일부러 노력하지 말고 그냥 인연이 닿으면 자연스럽게 만나자는 스님의 말 때문이었다. 이 책을 쓰면서 이제는 스님이 된 그 형님과의 이야기를 무슨 신주단지 모시듯 아껴두었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쓰게 된 데는 어쩌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나 싶다.
그의 사랑과 상처 그리고 치열한 극복 과정이 매일같이 숱한 사랑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내게도 무척 인상 깊게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특히 사랑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이 스님의 이야기를 빗대어 상처가 깊을수록 자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다. 실컷 울어도 화를 내도 박장대소하며 웃어도 좋다. 그것은 어쨌든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앞으로도 잘 살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니까. 그러고 나서 주저하지 말고 끊임없이 좋은 인연을 찾아 나서기를 부탁하고 싶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인연이란 곧 필연이니까.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여기 저자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몇 번 말씀은 드렸는데, 절대 자신을 내 탓맛으로, 자신의 탓만으로만 돌리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건 간에 이 세상이 일이라는 게 인연 조화로 얽히고 설켜서 이루어지는 거지, 100% 자기 자신의 이유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자신을 탓하지 말고, 너무 자신 탓만 하지 말고, 비하하지도 말고, 자학하지도 말고, 그냥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곰곰이. 그러고 나서 잘못된 게 있으면, 그러고 나서야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고치고 사과를 하든 반성을 하든 뭐 보상을 하든 뭐 하고, 아니면 잘된 게 있으면 더 잘 돼 나가기를 밀어붙여야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자기 인생을 부정하거나 자신을 부정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끝까지 버텨내세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내 삶의 이유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게 됐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내야 되는 게 이유입니다. 그게 최고의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살고 있기 때문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인생은 시작되고, 그 인생을 끝까지 살아내야 되는 게 뭔가 좀 빈약한 이유 같지만, 그래도 그거만큼 확실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삶의 이유입니다.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사는 것, 그게 삶의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에필로그 남았으니까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평생 끝나지 않는다. 미국으로 이민을 온 후 내가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테라피스트가 아니라 공항을 청소하는 일이었다. 그때 나는 쉴 새 없이 쌓이는 공항의 쓰레기들을 치우는 일을 반복해야 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이른 새벽부터 오후 늦게까지 계속된 공항 청소보다 공부가 더 힘들었다. 테라피스트가 되기 위해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그것도 전문 용어가 수두룩한 상담 공부를 하려니 여간 버거운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타지에서 생존을 위해 돈을 벌고 다른 언어로 공부를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있었다. 바로 사랑이었다. 사랑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매일 듣는 내게도 사랑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내가 느낀 감정과 고통들이 현재 내가 테라피스트로 일하면서
클라이언트와 환자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이렇게 책까지 쓸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싶다. 깊은 사랑의 여운과 상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쩌면 나는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나 역시 남들처럼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사랑의 과정을 겪었지만 돌이켜보면 내가 받은 사랑의 상처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고통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 기나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그 누구도 나의 고독한 시간을 함께 해주지 않았고 나 역시 자존심이라도 상할까 두려워 어느 누구에게도 힘든 속내를 털어놓지는 않았다. 그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그 과정을 지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고 어여쁜 아이들의 아빠가 되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사랑의 결실이 결혼이라고 여겨지겠지만 결혼은 사랑의 종착역이 아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문제들과 싸워야 할 것이고 힘들어 할 것이다.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배우자와 같이 늙어가면서 지금과는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을 하게 될 것이다. 결혼은 결국 사랑의 종착역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사랑보다 더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사랑이 펼쳐지는 출발역과도 같은 것이다. 나는 한 쌍의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더 성숙한 단계의 사랑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보통 사람들의 평생 화두라고 믿는다. 그 과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지치고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다. 사랑의 과정이 너무 버거워 아예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다. 지금 당신이 사랑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화두를 깨치기 위해 다만 진일보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 고통을 아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꿈꿀 자격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는가? 사랑, 정말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일이다. 예, 끝났습니다. 잘 읽었어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논하고 했던 시간이 참 좋게 느껴지네요. 앞으로도 이런 시간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 스타니파타 낭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